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제 외교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동해 일본의 논쟁 끝나나? IHO가 숫자 표기를 사실상 합의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국제 수로기구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오는 11월 총회를 열고 바다를 특정 지명 대신 숫자로 표기하는 방안을 회원국들에 제안할 예정이래요. 아예 그냥. 그래서 1929년부터 국제표준해도 지침서인 S23을 근거로, 이것도 영어로 읽어야 되나? 네, 아무튼 그 근거로 90여 년 동안 동해를 일본해로 기록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러 왔다. 예? 그러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정부가 90년대부터 IHO의 동해와 일본의 병기를 요구해 왔지만 일본도 일본의 단독 표기 방침을 계속 고수해서 갈등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 명칭 가지고 뭐가 중요하다 그래.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것은 그 정체성의 문제,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그냥 유치하게 뭐 이름 가지고서 싸우냐 이럴 수 있을 만한 성질의 것을 좀 넘어서는, 예, 그런 얘기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봐봐요. 이 시기를 봐. 시기를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본해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아픔과도 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세계 지도에 동해라고 표기한 비율은 2000년대 초까지는 2%에 불과했지만은 민간단체와 외교당국, 이 민간단체로서 이 만크가 지금 소개가 돼 있잖아요. 이 만크 같은 민간단체랑 외교당국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40%까지 상승했다. 이거 뭐 너무 이제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제수로기구는 선박의 항해 안전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발행하는 해도와 수로도서지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제 공동조사, 측량 및 해양 관측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국제기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치로 이제 숫자로 표시하면 이거 표기 논쟁은 좀 이제 뭐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건 뭐 이렇고 이 일본이 국제 외교에서 상당한 입김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오래도록 이 노력하고 로비하고 공들여오고 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력도 좀 부족했었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이제 밀려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은 우리 국력도 이제 만만치 않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국제 여론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어떤 기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국제사회에 어떤 공신력을 갖기 위한 뭐 다양한 노력들도 하고, 뭐 학술 지원도 좀 하고, 뭐 다양한 걸 해야 합니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트럼프가 후임 대법관에 보수 인사 베럿을 지명했고요. 이걸 강행해서 이게 지금 또 제가 이게 들어오기 직전에 이게 보니까 이게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26일 새 연방 대법관 후보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베럿 제7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럿은 낙태 반대론자, 아까 그랬죠. 이 보수주의자들의 상징 같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낙태 반대론자고 오바마 케어를 반대했다. 뭐 정파적으로 입장이 딱 뚜렷합니다. 또 총기 사용 권한 옹호하는 것도 이것도 미국에서 진보 보수의 어떤 기준이 되는데 총기 옹호가 보수, 그리고 총기 사용에 대한 제한이 진보,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완고한 그 어떤 보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고한 보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베럿 후보가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미 대법원은 보수 6대 진보 3의 구도가 된다 이런 것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어느 진영의 이 대법관이 몇 명 어떻게 구성되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6대 3의 구도가 되면은 여기 대법원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의 판결이 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도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데 미국은 특히나 이게 한번 이게 굳어지면 바뀌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도 전임자가 되게 이제 유명한 이제 진보적 성향을 가진 판사분이셨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종신제입니다. 한번 대법관이 되면 종신제인데 베럿 후보가 이제 40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거 대법관 할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상당 기간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이 구도를 바꾸는데 오래 걸릴 텐데 이게 이 사회에 어떤 논쟁거리가 있을 때 그걸 최종적으로 판단해주는 대법원이 이 구도가 이렇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심히 예측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대선이 4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을 한 거예요. 지금 낙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그 판국이고 다음 달에 이제 여러분들 만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결정이 다 돼 있겠네요. 그죠? 결정이 돼 있을 텐데 어쨌거나 지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이제 암울한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자기 권한이 있을 때 임명을 강행해 가지고 이거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렇고 근데 공화당 주도로 상원 통과가 됐어요. 예, 통과가 돼가지고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이제 대법원을 보게 되면 대법원은 말입니다. 대법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과 그 다음에 12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12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이 대법관이 3개의 소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3개의 소부가 있어요. 소부가 있는데 여기 12인의 이제 대법관이 있고요. 대법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참고로 보자면은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있거든요. 법원 행정처장도 대법관 급이에요. 대법관으로 예우하기 때문에 대법관으로 쳐주기 때문에 대법관은 12+1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고 대법원장을 제외하고도 그 다음에 재판에 관여하는 거는 대법원장 포함 13명이에요. 근데 이 소부를 구성하는데 이게 4인씩 이제 대법관들이 이제 편제가 되는 겁니다. 4인씩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4명씩 이렇게 이제 짜여집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에서요 이렇게 되잖아요. 1심이 있어요. 1심이 있고 1심은 이제 지방법원에서 하죠. 지방법원에서 1심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항소라는 걸 합니다. 항소를 해가지고 2심으로 오면 2심은 어디서 하냐면 이제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도 해요. 지방법원에서도 어쩔 때 하냐면은 1심을 지방법원에서 단독부라 그래갖고 판사가 1명 나와서 판단하는 게 있으면 이거를 2심에 지방법원에서 3명 나오는 합의부 재판부로 해가지고 진행을 시킵니다만은 어쨌거나 고법 또는 지법인데 여기에서 다시 상고라는 걸 하면은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으로 옵니다. 그런데 소부가 1차적으로 이걸 따져봐요. 소부가 1차적으로 따져보는데 소부가 이걸 1차적으로 따져가지고 여기에서 소부에서 있잖아요. 확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확정을 해주는 것도 가능한데요. 확정이 가능하지만은 안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거를 있잖아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요. 전원재판부에 또 회부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소부에서 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뭐 이견이 없이 4명이 동일한 견해다. 뭐 이럴 때는 확정을 할 수가 있는데 4명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4명의 의견이 일치했더라도 기존의 이제 그 대법원 판례를 깨트려서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올 때에는 그때는 이제 전원재판부에 이제 회부, 전원재판부에 회부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13명이죠. 여기 1명하고 여기 12명. 그래서 13명이 모여가지고 전원재판부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해줍니다. 최종 결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되냐면 최종 결정을 해줄 때 말입니다. 최종 결정을 해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이제 그 13명의 재판부에서 결정을 할 때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2심의 결과를 그대로 그냥 확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은 또는 있잖아요. 또는 확정이 아니라 파기환송할 수 있어요.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2심에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대법원에서 이걸 파기환송해 가지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보내서 여기서 파기환송한 그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파기환송의 취지대로
다시 재판해줘라, 다시 선고해줘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2심에서 다시 확정을 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전원재판부로 갔다 그럴 때 여기에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구성원들이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에 따라서 마지막 최종심으로서의 이 3심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사는 원래 정적 중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 이제 헌법이나 이 가치들을 보게 되면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돼 있지만은 교과서적인 건 교과서적인 것일 뿐이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만은 그러나 아니 이게 옳은 것 같다라고 판단 드는 것은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 구조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느냐, 보수 대 진보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우리도 따집니다. 사실은 따지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서 소개를 해보는 바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한 안보인데요. 뭐 북한 안보에 관련해서는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 김정은 그 위원장이 위원장이 말이에요. 그 뭐 이제 직함도 하나 승진해가지고 올라가고, 이제 나머지 장군들을 원수라는 칭호를 또 써주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위에 뭐 총원수 같은 개념이 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열병식 행사도 한번 있었잖아요.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갖고 그런 것도 했는데, 그거 하면서 뭐 이제 연설을 할 때, 사랑하는 남녘동포라는 표현도 쓰고, 굉장히 뭐 좀 뭐라 그럴까요? 파격적인, 기존에 우리 뭐 생각하고는 다른 파격적인 것도 나오지만, 우리 핫이슈 가서 보면은 아주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거 다 빼고 외교부가 유럽안보협력기구와 아시아회의를 개최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요 기구 같은 것들을 좀 하나라도 더 알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좀 잡아봤는데, 외교부가 10월 12일하고 13일 이틀간 유럽안보협력기구와 함께 글로벌 도전에 대한 다자 차원의 대응을 주제로 2020 OSCE 아시아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94년부터 아시아협력 동반자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어떤 기구냐면 유럽 대서양 국가 간 대표적인 안보협력 기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제 그 나토가 있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나토가 있습니다만은 그와 별도로 유럽안보협력기구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포괄적 안보 개념에 기초해서 영내 신뢰 구축 조치, 환경오염 경감, 보건안보, 유럽아시아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나토는 군사적인 협력체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포괄적인 그 각도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봐두시고 문화 미디어 쪽으로 이제 또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미디어 쪽으로 가보면 서울시 오페라단 11월 토스카 공연 이랬습니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상식 시험을 보거나 면접 같은 걸 보거나 할 때도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질문이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푸치니의 이제 있잖아요. 푸치니의 3대 오페라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서 이거를 소개한 겁니다. 서울시 오페라단이 공연을 한다는 것 그 자체보다도 푸치니의 3대 오페라로 해가지고, 이게 3대 오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토스카가 있고 라보엠이 있고 나비 부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외워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대에서 고문, 살인, 자살, 배반 등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구성 때문에 비난받기도 했다. 토스카라는 여성을 둘러싼 뭐 이제 갈등 뭐 이런 게 나오고 막 하는데, 푸치니는 이를 베리스모 오페라의 걸작으로 승화시켰다라고 하는데, 베리스모다 그래서 사실주의의 바탕을 둔 오페라의 걸작으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해서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두시고, 푸치니의 3대 오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검은 피카소 바스키아, 국내 최초 회고전 연료. 바스키아라는 인물을 또 좀 알아두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거를 소개를 했습니다. 낙서를 예술로 승화시킨 천재 화가 장 미셸 바스키아의 국내 첫 대규모 단독 원본 작품 전시회가 개최가 됐는데, 뭐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게 있잖아요. 이 작품들 전시하면서 보험가액만 1조 원대
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험 가입한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미국 그래서 뭐 경매가 됐을 때 1,000억이 넘는 작품도 있고 그랬다고 하는데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부유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난 바스키아는 이제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견디지 못해 17세에 가출을 했고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진 않았는데 1977년부터 뉴욕 소거리 벽에 그래피티 아시죠? 그래피티를 그려서 주목을 받았다. 뭐 이런 것이고요. 바스키아는 팝아트 선구자라고 이제 그러지는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알아두셔야죠. 앤디 워홀은. 앤디 워홀도 이게 자주 물어보는 또 이제 이슈가 됩니다.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주류 미술계에서도 스타 작가가 됐는데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기에 흑인 정체성이 드러나는 상징으로 자유와 저항을 표현하며 검은 피카소라는 별명까지 이제 얻었지만은 코카인 중독으로 28세에 유절했다. 와, 이게 뭐 이 활동의 한 시기가 한 8년쯤 된다고 하는데 그 8년간에 남긴 작품의 수가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이런 평가들을 뭐 아주 좋게 받지만은 요절을 하고만 이런 이제 그 아주 안타까운 것인데 이제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사망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스키아라는 인물을 또 한번 또 이제 우리 앤디 워홀과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어떨까 싶고 문화 미디어 이쪽으로 해서 또 하나의 주제를 더 얹어봤는데요. 언론 3단체가 정부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중지해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손해배상 제도다 그랬을 때 이 손해배상을 하는 방식에 손해배상 제도다라고 했을 때 뭐가 있냐면요. 이 손해배상 제도가 이게 전보적 손해배상이 있고요. 전보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전보적 손해배상은 손해를 입은 만큼만 손해배상을 받아라 하는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벌을 주듯이 이게 손해배상 액수의 몇 배 이상 되는 액수를 청구해서 받아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유럽 같은 데는 애시당초에 이런 징벌을 매기지 않을 만큼 정부가 나서서 뭐 이렇게 사회적 부작용을 좀 컨트롤하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사전 컨트롤 장치들은 잘 없고 요거를 이제 자유롭게 이제 풀어주고 열어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도입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담배 소송 이런 거 보면은 어릴 때 내가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담배에 그 경고 문구도 없고 그래갖고 난 괜찮은 줄 알고 폈는데 나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200억 내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미국식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 전보적 손해배상이 주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이제 점점 확대하려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정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입법 예고했다. 한국기자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신문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이를 언론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법무부는 언론보도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그 다음에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법안은 허위공시 등 증권 관련 소송에 적용되던 집단소송제가 있는데 이걸 모든 산업으로 확대해가지고 언론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했고요. 가짜뉴스 등 이제 악의적인 오보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 그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이제 반발하겠죠.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뭐 맘대로 막 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약을 한다 그러니까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은 옳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이제 언론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상당히 이제 그 기자들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고 그것이 그 이제 진짜로 오보를 했거나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뭐 확대 재생산한 그 언론인들한테만 그런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그 성향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걸어서 자꾸 이제 법정 소송으로 끌고 가고 겁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이제 국민의 사실은 그 결과는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한편으로 보면 지금 언론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합니다. 많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됐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거냐면은 언론 생태계가 달라졌죠. 예전에는 집에 신문 하나라도 좀 구독을 해야 그래도 좀 이제 있어 보이고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야 되니까 신문 하나쯤은 선택해서 좀 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지만, 요즘에는 이 정보를 그냥 이제 무료로 그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디에서 얻어요? 그 포털 사이트에서 얻지 않습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얻고 있는데, 그 포털 사이트에 무료로 얻으니까 돈을 내고 언론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론사는 그러면은 이게 수익원이 없는 거죠. 수익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지금 현재 기업 광고에 의존해야 되니까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논조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어떻게 가냐면은 자꾸 이제 친기업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수익원이 나오는 게 인터넷에서 클릭이 많이 늘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 인터넷 광고도 좀 싫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뭐 구글 광고 같은 것도 붙여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광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언론 환경이 넘어오다 보니까 언론사 설립이 되게 쉬워요. 심지어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론사 대표였어요. 인터넷 언론사. 그래서 이게 제가 이쪽 생일을 아는데, 인터넷 언론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뭐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경쟁을 하면 클릭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속보, 단독 이런 걸 붙여갖고 사람들 유인하고, 근데 막상 보면은 뭐 속보, 단독 건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속보, 단독 이런 얘기를 하고요. 뭐 그런 거예요. 뭐 거의 이런 식이라고 조롱받기도 하잖아요. 단독 보도야. 단독 사람이 밥 굶으면 배고파. 뭐 이런 거. 겨울이 되니 추워져. 거의 뭐 이런 식이다라고까지 비아냥을 받아요. 그런 식의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단독이다. 혹은 뭐 속보다.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제목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게 하려면 자극적인 그 제목이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탁 클릭하고 들어가면 내용은 전혀 딴판인 기사들도 많고요. 예전에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이거 벌써 한 10년 더 됐나 보다. 10년 더 됐나 봐. 그때 한효주 같은 배우가 막 떠오를 때인데, 그때 이제 막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은 요즘 미녀들은 심심해. 요즘 미녀가 심심하다는데 제가 또 클릭을 안 해볼 수 있습니까? 미녀들이 심심하다니까 내가 클릭을 해봤지. 클릭을 해봤더니만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뭐가 심심하다는 거야? 그러고서 궁금해서 클릭하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 나오는 얘기가, 이거는 뭐 신뢰되는 표현인데 그 기사를 제가 봐서 그래요. 뭐라 그랬냐면 요즘 미녀들은 그렇게 옛날처럼 화려하게 되게 인형 같은 미모를 자랑하는 그런 것보다는 평범함 속에서 그 은은한 그 미가 있다. 외모 품평에 외모 품평. 외모 품평에 뭐 그런 기사가 참 아무런 가치도 없고 정보의 가치도 없고 되게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그런 외모 품평은 시간 지나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신뢰가 되고 무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가 기사 내용이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게 일바다, 이바다 뭐 이런 게 막 그 달려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그 밑에다가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그 노무현 정부 때였던 걸로 기억나요. 그때는 그 놀이였거든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그랬더니 그 밑에는 노무현은 미녀들이 심심해할 동안 뭘 했나?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막 달리고 댓글놀이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언론이 그런 거를 갖다가 기사로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은 그런 제목 장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 클릭수를 유인한다. JTBC가 몇 해 전에 우리 속보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런 거 제목 안 붙이겠다. 이렇게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 같은 것도 좀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은 좀 제기가 되고 있기도 한 실정이다. 뭐 그런 정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과학 IT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